자, 오늘 2장 심리학의 연구 방법 하겠습니다. 우리 1장에서 심리학이란 과학이다라는 이름으로 연구 방법과 관련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1장의 그 부분에 관한 그 본문 내용들이 좀 있는데 제 2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었고 여러분 혹시 읽어볼 기회가 있어서 읽어보시면 중복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에서는 뭐 하위 제목들이 한 5개 있지만 제가 좀 과감하게 생략하고 중요한 것 2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과학적 태도 및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교재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2번째 주제, 하위 주제로 나오는데 첫 번째 주제가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입니다. 그 심리학이란 과학이다라는 이름으로 뭐 앞선 2주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략했지만 교재의 쪽수로는 49쪽이 되겠죠. 그 개요 부분에 제가 표시한 부분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요 읽어보는 요 부분이 뭐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개요 거기 보시면 첫째 줄, 첫 번째 문단 그걸 읽어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 보았듯이 심리학의 정의는 유기체의 행동과 마음, 정신과정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심리학이 과학이라는 정의가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물리학, 생물학, 화학 등 자연과학 분야를 흔히 과학이라고 지칭하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에 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경험적인 과학, 경험적인 연구 방법 이런 것들 이제 자연과학이라 하는데, 지금 심리학도 과학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런 과학이라는 조건에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앞서도 얘기했고 이번 장에서 이제 그걸 좀 더 상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과학은 특정 학문 분야라기보다는, 그렇죠, 어떤 학문이 과학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구 대상이 아니라, 즉 특정 학문 분야가 아니라 바로 연구 방법,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끌어내기까지 어떻게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사고해 나가느냐,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관찰 가능한 자료를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그것이 이제 과학적 방법이란 것이에요.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 이번 2장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보편적 진리나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보편적 진리,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이 하는 일이고, 그뿐만 아니라 학문 분야가 하는 일이고, 또 여러분 철학이라 얘기하는 분야가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보편적 진리, 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 근데 과학은 그 방법상의 철학이나 뭐 문학이나 예술 이런 것들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장에서 우리 익히 조금 살펴봤지만, 심리학 역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객관적인 관찰 가능한 자료들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을, 자, 먼저 심리학 역시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자료들, 달리하면 경험적으로 우리가 수집한 자료들, 달리하면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을 가지고, 그 대상을 가지고 논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행동과 마음에 대한 보편적 진리나 법칙을 발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과학의 한 분야다. 위에서 금방 했던 그 문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여기서 좀 길게 풀어서 썼다고 볼 수 있어. 우리 연구 대상은 인간이죠. 그 중에서도 소위 마음과 소위 마음, 행동이라는 것이 우리의 연구 대상이에요. 그런 연구 대상을 어떻게 한다? 체계적으로 자료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형태로 만든다. 그래야지만 이제 과학이라는 조건에 들어맞는다 이거죠.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국 논리적으로 어떤 결론을 끌어낼 수 내게 되고, 그것이 보편적 진리로서 인간 이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을 성립하는 것이 심리학이고, 이러한 방법론상의 절차라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물리학, 생물학, 화학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이러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서 연구하고 있다. 그런 것들 다 과학이라 한다. 자, 이를 반영하다 꽤 많은 대학에서
전공 이름을 심리학이 아닌 심리과학, 즉 psychological science라고 부르고 있다. 네,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위 주제 1번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이란 얘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제가 슬라이드 준비한 두 번째 합의 주제. 우리는 이제 첫 번째가 저희가 첫 번째라고 해놨는데 과학적 태도 및 과학적 방법론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과학적 방법론의 적용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합의 주제대로 이론, 가설, 사실 그리고 측정 가능성은 우리 교재에 따로 이렇게 제목을 달지 않았어. 53쪽에 보시면 반전 가능성, 반복 가능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제목만 얘기하고 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론, 가설, 사실. 아까 보편적 뭐 진리, 법칙을 발견한다는 것이 결국 이론을 수립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떤 이론이 세워지면 그 이론 하에서 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우리가 질문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론이 여차저차하다면은 이런 경우는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어떤 규칙에 맞는 형식의 질문, 달리하면 명제 형태로 만들게 되면 가설이 되어지고 그것을 금방 말했듯이 과학적인 방법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그러한 사실들을 가지고 그 가설이 OX다 이렇게 밝혀야 되겠죠. 단순히 어떤 이론을 세워놓고 그렇다면은 그런 이론 하에서 보편적 진리 하에서 보편적 법칙 하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이렇다라는 것을 그냥 제가 뭐 속된 말로 그냥 짱구 굴렸어. 달리 얘기하면은 어, 사변적으로 그냥 생각으로만 그것이 OX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과학적인 방법, 저 과학이라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심리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 심리학은 과학이니까. 그러니까 그 가설이 O다 X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그런 명제 형태로 만드는 질문이 OX라고 얘기하려면은 그에 대한 사실, 객관적 자료를 관찰, 검증해야 된다는 거, 확인해야 된다면. 그러면 이런 객관적 자료를 확인, 관찰한다는 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 내에서 어떠한 물리적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어떠한 물리적 사건들로 이루어졌냐 이렇게 되어야지만 이것이 과학적 연구 방법이고 연구 방법에 대한 대상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심리학은 한마디로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행동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개요에서도 읽어봤지만 심리학은 행동과 마음, 정신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한다고 했는데 소위 마음, 정신과정이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 내에서 어떤 물질의 현상으로 물리적 현상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느냐 그것이 지금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 아빠가 아니라 앞서 제가 심리학은 과학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행동주의 얘기하면서 그것들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했던 걸로 기억해요. 자, 지금 이 부분 이제 얘기할 게 좀 긴데 앞서 제가 그 행동주의와 관련해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그 리벳의 자유의지 실험이라는 거 보여드렸죠. 흔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리라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 마음을 일으키는 죄송합니다. 왜 이렇지? 생각이나 마음이 행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동주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행동이 되었던 그것 다 우리 유기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 바로 우리 물질이라는 몸, 이 물리적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우리 유기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행동이라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바로 시간과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다른 물질 현상처럼 그런 식으로 다룬다면 즉 그렇게 다루려면은 측정 가능한 형태로 변형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변형시켜서 다룬다면은 그런 것들을 다 행동이다 얘기하고 우리가 접근해보자. 그래야지만이 바로 그 행동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ROT 법칙을 만족시키고 심리학이란 과학이라는 그러한 전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이라는 것이 뭐 별다르게 또 있었어.
극단적으로 이원론자들처럼 시간과 공간 이 밖에 존재하는 어떤 별개의 이런 물리적 세계와는 별개의 세계에 있는 실체로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여차저차 임하여서 또는 일어나서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지금 금방 얘기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럼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은 시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 밖의 것이니까 그건 손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마음 생각은 행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심리학인 과학이다.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인간 이해에 대한 보편적 진리를 끌어내겠다는 그런 그 전제 조건에서 벗어나는 연구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 생각이라는 것이.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인들은 행동의 원인은 마음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음 생각이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좁은 의미로 얘기하는 행동의 하나의 다른 형태로서 결국 우리 유기체가 하는 것이고 그것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두 번째 다룰 내용이 이제 측정 가능성인데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서 물리적 사건처럼 그렇게 다루겠다 하는 것이 행동주의적 입장이에요. 자, 지금 사실을 가지고 가설을 검증한다. 요 얘기를 하면서 이 사실 확인과 관련해서 지금 과학적인 방법 그리고 행동주의가 어떻게 관련되는지 왜 지난 시간에 리베스 자유의지 실험이라는 것을 행동주의에 관련해서 보게 됐는지 제가 좀 길게 다시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한 학생이 있어서 제가 또 겸사겸사 또 다시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론을 하나 갖고 있어. 하늘이 돈다. 천동설이에요. 오. 그럼 이 이론 천동설하에서 그렇다면은 하늘에 해도 달도 별도 다 지구 주위를 돌겠지라고 질문을 하고 갓을 세웠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제가 알기 위해서 매일 밤낮으로 그것을 관측을 했어.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라고 검증됐어. 그러면 그 천동설이라는 이론은 보편적 진리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못 보던 새로운 별이 밤하늘에 나타났어. 그래서 그 녀석을 또, 저 녀석도 당연히 천동설이니까, 저 녀석도 당연히 지구 주위를 돌겠지 관찰해 보니까 천동설이라는 이론 입장에서 보기에는 맞지 않은, 맞지 않은 그러한 움직임, 별의 움직임을 사실을 관측하게 됐어. 그래서 그 천동설의 이론을 가지고 그 별의 움직임에다가 아무리 적용해봐도 그 별의 이동은 그 새로 발견한 그 별의 이동은 천동설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새로 발견한 A라는 그 별도 천동설이라는 이론 하에서 동에서 서로 움직이겠지 생각했는데 그 가설이 X로 발견된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잘못 관찰했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다른 B라는 새로운 별을 발견했어. 근데 그 녀석도 보니까 또 이 가설이 X예요. 또 그렇게 해서 계속 새로운 별을 발견하게 되고 하면서 이 천동설이라는 입장에서 그 새로운 별들도 동에서 서로 움직이겠지라는 가설을 검증해 보니까 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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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거짓으로 발견됐어. 그럼 이 이론은 이제 의심이 가죠. 정말 천동설이 맞나? 이 보편적 법칙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나?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가 아니야.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야. 하고 그 지동설이라는 이론을 펼치고 그렇다면 이제까지 너가 관찰한 해, 달, 별 그리고 새로 발견한 A, B, C, D라는 그 별들도 다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그렇게 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라는 측면에서 다시금 검증해 보니까 지동설이 맞다는 가설, 즉 각각의 그러한 관찰 대상에 대한 그 가설 질문들이 다 오로 사실로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천동설은 폐기되고 다시 지동설이라는 새로운 보편적 이론이 생겨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로 나타난 별들도 관측해 보니까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맞구나라는 그런 이론들을 계속 펼쳐나가고, 그것이 지금까지 천동설은 아니고 지동설이 맞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지금까지 쭉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학적 방법론은 이론, 가설, 사실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그러한 이론, 가설들을 반증하고, 우리 ROT 법칙, 행동주의에서 ROT 법칙 할 때 테스터블 얘기했죠. 예. 테스터빌리티, 예, 테스터블, 즉 검증할 수 있느냐, 반증할 수 있느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그 가설이 OX라고 판명할 수 있느냐, 그래야지만 그것이 과학적 방법론이고, 과학적 방법론 안에서 이론과 가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론 가설을 조금 전에 제가 뭐 해, 달, 별, 그리고 새로운 별들에 대해서 다 뭐 천동설이니 지동설이니 그걸 적용해봤다 했는데 반복 가능하냐는 거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그런 것을 관찰해서 가설이 O인지 X인지 그 이론을 다시금 확립시킬지 폐기시킬지 이것들 반복해 볼 수 있느냐, 나뿐만 아니라 너도 해볼 수 있느냐, 아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서도 그걸 반복해 볼 수 있느냐, 그러한 이론 가설, 그리고 객관적 사실에 대한 관찰, 즉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에 대한 그런 관계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만족해야지만이 바로 과학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측정 가능성, 아까 마음이, 생각이 흔히 일반인들 생각하듯이 마음의 원인이고, 그런 마음 생각은 물리적 형상과는 다른 어떤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과학이 다룰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에서는 다 뭐요? 측정할 수 있는 물리적 사건으로 바꿔서 다루고, 소위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도 인간이 하는, 유기체가 하는 것인데 바로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꿔서 다루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조작적 정의예요. 조작적 정의라는 것이 바로 측정 가능한 형태로 그것을 다시금 정의하는 것을 조작적 정의라 그래요. 그래서 아까 개요에서 봤던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조작적 정의가 상대적으로 쉽고, 하지만 바로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은 조작적 정의를 반드시 해야 되고, 조작적 정의가 굉장히 어려워요. 즉 조작적 정의란 것은 우리가 과학적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작업을 조작적 정의라 하는데, 실제 물리적 현상들은, 그죠? 조작적 정의가 용이하지만, 즉 측정 가능한 형태로 그것을 다루는 것이 용이하지만, 소위 추상적이라 얘기하는 마음의 내용도, 생각 이런 것들은 조작적 정의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심리학이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조작적 정의가 잘못된다면은 그러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측정한 것을 가지고 그 가설을 검증하고 보편적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부정확할 가능성도 많아요. 즉 엉터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심리학이 어떻게 보면 어렵다, 애매하다, 과학적 방법으로 다루기가 쉽지 않다, 진정한 과학이 되기에는 어, 애매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스트롱한 사이언스에서는 심리학이 과학이라고 하면은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해요. 바로 이러한 조작적 정의의 어려움, 애매함 때문에. 그런데 바로 심리학은 과학이다 했으니까 그 과학이라는 전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동주의에서는 심리학도 자연과학이 된다, 자연과학이 되어야 된다, 물리학, 화학처럼 물리적 사건으로 다뤄야 된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리고 나라는 이 존재, 그리고 내가 마음, 생각이라고 경험하는 것도 결국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으로 인해서 생겨난 현상이니까, 그런 마음, 생각이라는 것도 측정 가능한 형태로 조작적 정의에서 다루고, 그런 것들을 다 뭐 행동이라고 이름 붙이고 접근하자라는 것이 행동주의고, 그런 측면에서 자유의지니 뭐 생각이니 마음이라는 것이 물리적 현상과는 별개로 따로 있어서 그것이 행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난번에 봤던 동영상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가능해야 되겠죠. 측정 가능. 제가 아까 뭐 천동설, 지동설 얘기를 하면서
해, 달, 별들을 관찰하는 거 바로 측정 가능한 대상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행동, 소위 행동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마음, 생각이란 것도 측정 가능한 형태로 조작적 정의에서 그것을 다 그냥 뭉뚱그려서 행동이라고 다루자라는 것이 행동주의고, 그것이 바로 행동주의가 자연 과학적이어야 된다 얘기하면서 ROT 법칙을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며, 심리학은 과학이라는 그 전제에 가장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접근법이다 라고 해서 제가 그때도 강조했었고, 이번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마음이란 것이 행동의 원인으로서 물리적 사건으로 일어나는 현상과는 별개로 시공간 밖에 따로 있는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리베스의 자유의지 실험을 갖고, 자유의지라는 것은 바로 우리 언어를 쓰는 인간들이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사회적, 심리적 어떤 존재, 현상이지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영상도 받고 다시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측정 가능성이라는 것은 측정 가능성의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우리 54쪽에 보시면 54쪽 제가 중간부터 읽으려니까 앞에 맥락이 끊겨서 그럴 것 같고, 자, 53쪽에 제일 마지막 단락 보시면 가설 검증을 위한 기초 작업 중의 하나는 검증하고자 하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불안감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스트레스 상황과 불안감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해야 된다. 여러분 스트레스, 불안 이런 말 흔히 쓰고 뭐 얘기하면 다 알아듣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뭐냐, 불안이 뭐냐 앉아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요. 다 나름대로의 다른 개념,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불안이라는 그러한 정확한 정의를 갖고 있는 경우도 드물고, 그렇다면 이것을 여기 측정 가능한 형태로 과학적 방법의 대상으로 다루기가 힘들겠죠.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고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불안감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불안감이 증가한다는 표현이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정 종류의 불안감 증가를 의미하는지 전체적인 불안 수준의 증가를 의미하는지는 모호하다. 지금 읽었던 이 문장만 하더라도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안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그런 염려가 생기는데, 이걸 또 뭐 다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지금 시간도 뭐 많이 그죠 이미 할애를 했기 때문에 그냥 대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려고 했던 것은 바로 요 문장부터인데 앞에 맥락이 없이 읽으니까 좀 그런데, 앞에 읽었던 문장도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분들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게 명확하게 뭘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이런 염려가 생깁니다만, 자 54쪽에 이제 첫 번째 줄이 되겠죠.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검증을 위해 조사 혹은 측정, 여기서 조사 혹은 측정이라는 것이 바로 측정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측정해야 할 변인들을 특정하기 어려워지고 무엇을 측정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가설 검증 역시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그 가설이 O인지 X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한데, 이때 개념 정의란 뭐냐면은 무엇을 측정해야 될지 명확하게 그것을 다시금 알 수 있게끔 한다라는 얘기요. 조작적 정의. 우리 교재에서는 뭐 개론이라서 조작적 정의를 요즘 뭐 한두 문장으로 얘기해놨지만, 조작적 정의를 하더라도 뭐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요. 자, 측정 가능성과 관련해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한데, 이를 조작적 정의 오퍼레이셔널 데피니션이라 한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는 이거 2번 해서 측정 가능성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2번 측정 가능성 따로, 그다음째 3번이 돼야 되는데 제가 2번이 됐네요. 2번 반전 가능성, 3번 반복 가능성 해서 이렇게 나눠서 우리 이게 바로
행동주의에서 ROT 법칙이요. R, repeatable, 반복 가능하냐. O, observable, 측정 가능하냐. T, testable, 검증 또는 반증 가능하냐. 이래야지만이 과학적 연구 방법, 과학적 사고다. 뭐 어떤 이론을, 보편적 진리, 결론을 이끌음에 있어서 그죠? 그 이론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떠한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O인지 X인지 확인하려고 할 때 그러한 관찰되어진 대상들이 그죠? 측정 가능하냐? 그걸 통해서 이 가설 이론들을 반증 가능하냐? 그건 나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수 있냐? 아니면 너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오는 세대에도 또 반복 가능하냐? 이것이 바로 과학적 방법이고 과학적 사고라는 것. 자, 그러면 이런 과학적 방법 사고와는 반대편에 있는 한 예를 들죠. 태초에 누구가 천지를 창조하였다. 창조론이라는 이론이에요. 그에 대해서 가설을 세웠어요. 그렇다면은 인간도 만들어졌을까? 자, 측정 가능하고 반증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형태로 사실을 확인하려고요. 측정 가능한가요? 창조한다라는 그 현상을. 반증 가능한가요? 아, 그건 창조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다시금 그걸 뒤엎거나 아니면 테스트블 검증할 수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검사할 수 있나요? 반복 가능한가요? 어제도 창조하고 오늘도 창조하고 내일도 창조하고 다른 사람들도 창조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어느 누구도 그죠? 그 창조라는 사건을 그죠? 반복적으로 측정해서 그것이 맞다 안 맞다라는 것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론을 창조론이나 해놓고 그 하에서 어떤 값을 세웁니까? 인간도 창조되었고 동물도 창조되었고 별도 창조되었고 해도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가설을 세우고 그에 대해서 사실 검증을 하려니까 이게 사실 검증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그냥 그 가설을 다 오오오오오 하고 믿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이론을 그 가설을 관련된 그 이론을 무조건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과학적인 방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과학에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ROT 법칙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행동주의가 ROT 법칙을 만족시켜야 된다. 마음 생각이라는 것도 ROT 법칙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원론자들처럼 마음이 행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 되면 그 마음이란 것은 금방 얘기한 창조론의 경우처럼 그냥 그러한 마음이란 실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 공간 밖에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믿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마음이란 실체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생각이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리벳의 자유의지 실험 동영상을 보고 말씀드렸고 자유의지 마음이니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언어를 갖고 있는 우리 사회적 동물들이 소통을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약속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위 자유의지 마음이란 것도 유기체가 하는 것이고 즉 물리적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것을 측정 가능한 형태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측정하고 그와 관련된 가설을 반복 검증해서 인간에 대한 보편적 진리 이론을 세우자. 이것이 과학적인 심리학이다. 그런 측면에서 심리학을 한마디로 개념 정의하면 심리학은 행동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행동 속에 모든 현상들을 다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것이 ROT 법칙을 강조하는 행동주의 입장이에요. 자, 두 번째 내용, 연구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 방법? 과학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연구 방법에 의해서 결정된다 했는데 바로 그 연구 방법, 금방 말씀드린 반복, 측정, 검증 가능한 형태로 그렇게 연구 대상을 가지고 보편적인 진리를 끌어낸다고 했는데 바로 그렇게 반복, 측정,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어떻게 그 연구 대상을 우리가 다룰 것이냐, 관찰할 것이냐,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것이냐, 그 연구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술 연구입니다. 큰 제목이 기술 연구예요. 뒤에 가면은 미리 넘겨보면은 뒤에 뭐 실험 연구 이렇게 나오고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에 비교 정리해 놨는데 오늘 뭐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도록 해야 될 텐데 진도가 자 기술 연구
기술 연구는 현상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다 했는데, 바로 여기서 기술이란 것은 스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묘사, 디스크립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관찰 대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그것을 관찰하고 묘사, 디스크립션을 하는 것을 기술 연구라 합니다. 그 안에는 관찰 연구, 사례 연구, 조사 연구, 그리고 상관 연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 교재의 체계에 맞게끔 제가 번호를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크게 보자면은 기술 연구 반갈로 1번, 그다음째 실험 연구 반갈로 2번, 즉 실험 연구는 비기술 연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묘사가 아닌 연구에서 반갈로 2번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 이 반갈로 1번 기술 연구 안에 관찰, 사례, 조사, 그리고 상관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 2장을 쓰신 분이 체계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체계에 맞게끔 제가 번호를 붙였습니다만,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 가서 비교 정리할 때 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술 연구는 그렇다 얘기하고, 그럼 기술 연구의 하위 형태로, 기술 연구에 해당하는 연구 형태로 첫 번째 관찰 연구입니다. 관찰 연구는 현장에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사건들을 관찰하는데, 그 관찰자가 그 사건이라는 현장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관찰자 개입하는 경우예요. 자, 개입한다, 개입하지 않는다가 무슨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 없는데 어떻게 관찰해? 그런 의미의 개입은 아닙니다. 자, 관찰자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 하위 형태로, 또 하위 형태가 있죠. 관찰 연구 중에 관찰자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는 자연 관찰과 간접 관찰이 있습니다. 자, 자연 관찰은 55쪽에 보시면, 55쪽에 보시면 그리고 관찰 연구라는 그런 괄호 밑에 그 있어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자연 관찰은 밀림이나 극지 생명체들의 삶의 방식을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여기서만 하겠습니까, 그죠? 아이들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나 문화에 따른 양육 방식의 차이 등 다양한 곳에서 적용될 수 있다. 다양한 곳이라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일상과는 좀 먼,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밀림 극지, 전 밀림 극지도 가본 적도 없고, 아이들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 말 참 어렵죠.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든 대면 수업을 하든 이 수업 현장을 누군가가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질문을 얼마만큼 하느냐, 채팅방에는 질문을 어떻게 올리느냐, 강의자는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느냐, 학생들이 그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계속 그렇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자리를 떠느냐,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자연 관찰이 되겠죠. 근데 이 교재에서는 특별한 연구와 관련된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도 좀 일상적인 예를 들면 우리한테 더 다가올 것 같은데, 여기서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침팬지에 대한 행동 연구. 여러분 제인 구달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여자분 지금 연세가 많으실 텐데, 그죠? 구달, 이거 딴소리입니다만 이름 참 재밌죠. 굿올이에요. 모든 것이 굿이에요. 굿올. 예, 어쨌든 제인 구달이라는 사람이, 그죠? 침팬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서. 침팬지 행동에 대한 제인 구달의 연구는 자연 관찰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 연구에서 그는 해놨는데, 요즘은 교재 같은 데서 성별, 성차 구별 없이 이제 그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여자분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호호 할머니예요. 근데 이 연구에서 그는 수년간 야생 환경에서 침팬지의 식습관, 뭘 먹는지, 그죠? 사회적 관계, 그들 간의 어떤 위계 질서라든지 협동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몸짓, 의사소통 방식 등 침팬지 삶 전체를 관찰해 기록했다. 그 안에서 같이 산 거예요. 낮에 출근해서 침팬지 관찰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자고, 이것이 아니라 아예 침팬지처럼, 그죠? 자기가 침팬지처럼 생활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자연 관찰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제 간접 관찰. 간접 관찰도 관찰자가 개입하지 않은 경우인데, 간접 관찰은 페이지 56쪽에, 페이지 56쪽, 56쪽에, 쪽수 56쪽에 보시면 사례 연구라고 나와 있는 바로 윗단락이에요.
사례 연구라고 나와 있는 바로 윗달라 보시면 행동에 대한 기록이나 다른 증거들을 통한 간접 관찰법도 있다. 간접 관찰은 관찰자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지는 관찰 연구를 말한다. 지금 개입하지 않은 경우죠. 대부분의 경우에 관찰 대상이 그 상황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흔적을 관찰하거나 기록을 연구하는 방법 등이 사용된다. 여러분 이거 얘기하니까 뭐가 금방 떠오르나요 혹시? 그 다음 문장에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프로파일러 유행 인기죠. 뭐 제가 듣기로는 학생들 간에 뭐 미래 직업 중에 특히 심리학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간접 관찰에 해당하는 거. 그 읽어보면 물리적 흔적 관찰의 예는 경찰의 사건 현장 분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범인이 남긴 지문이나 발자국, 물건들의 상태나 위치 등 물리적 흔적들을 확인하여 범죄 상황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유의 범인일 것이다 해서 그 폭을 좁혀 나가고 해서 이제 찾아내는 이런 경우를 뭐 프로파일러라 그렇게 부른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상세한 전문적인 내용은 제가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저는 이것을 프로파일러는 뭐 특별하고 뭐 죄인 구달은 뭐 또 특별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물의 경우도 다른 동물의 경우도 포함해서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다양성, 달리하면 차이점도 있지만 동물이라면 유기체라면 보여주는 보편적인 그러한 행동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보편적인 행동 경향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려면은 바로 생물학에서의 그런 진화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어쨌든 그런 진화의 결과로 인해서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의 경우에도 보편적인 행동 경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각각의 그러한 사실들을 다 관찰한 가운데 그 결론으로 아까 지동설 또는 천동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듯이 우리가 다양한 그러한 경우에 다양한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중에 물론 독특하고 차이 나는 것도 있지만 그죠? 다른 동물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있는 보편적인 행동 경향성, 보편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경향성이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이론을 우리가 알고 또는 이해하고 있다면은 바로 그것이 범죄 현장이든 침팬지의 경우든 교육 현장이든 인간관계에서든 수업 현장이든 정치 현장이든 경제 현장이든 예술, 문화, 체육 이런 분야 현장이든 인간이 개입되는 데는 그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죠. 그걸 바로 이러한 사건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은 어떠한 유의 행동 경향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러한 폭을 좁혀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프로파일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를 볼 것이 아니라 나무 전체 그 뿌리를 알게 되면은 그 잎사귀에 대한 전체적인 그죠? 그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프로파일러서 일한다면은 더 전문적이고 그 상황에 국한된 또 그런 보편적인 어떠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은 더욱더 프로파일러서 전문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comprehensive understanding, 즉 광범위한 포괄적인 그러한 견해, 사고력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 와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분야만 모르고 그 이외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나 의견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본말로専門바가 즉 자기 전문 분야만 아는 그런 바보라고 얘기하거든요.専門바가 그런 의미가 그러한 형태의 전공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가능한 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사고력이 있다면은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잘 전문성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자, 얘기를 하다가 딴 일을 하게 됐는데 프로파일러라는 것이 지금 간접 관찰자가 개입하지 않는 간접 관찰에 해당하는데 그것이 특별한 어떤 전문성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행동 경향성에 대한 이해가를 우리가 거시적으로 갖고 있다면 그것이 범죄 현장에 적용되면 프로파일러 또 뭐 아까 침팬지처럼 그렇게 적용되면은 생태학자 그죠 경제에 적용되면은 그래요
경제행동학자, 행동경제학자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간접관찰 관련해서 일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 여러분 뭐 학기 초니까 여러분 요즘 뭐 학교 나가서 그렇게 캠퍼스 둘러볼 일이 없겠습니다만 혹시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아니면 자기의 경우도 한번 살펴봐요. 중간 시험, 기말 시험 기간 중에 쓰레기통에 아니면 그 학교 내에 뭐 매점 부근에 그죠? 초콜릿이나 그 단맛이 나는 그 과자, 과자 봉투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아닐 때보다 그것이 얼마만큼 많은지 적은지 아니면 뭐 담배 피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죠? 흡연 장소에서 그 담배 꽁초의 개수가 뭐 시간당 이렇게 재볼 수 있겠죠. 그러려면 이제 좀 이제 체계적인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험 기간과 아닐 때 그 담배 꽁초의 개수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게 바로 간접 관찰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 그렇지 않은 기간보다 담배 꽁초의 개수와 초콜릿이나 사탕 그 이외에 뭐 단맛이 나는 그런 과자 봉지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이 간접 관찰이에요. 그죠? 행동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흔적이 그 행동한 사람을 떠나버리고 물리적 흔적이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간접 관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관찰자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죠. 그런데 관찰자가 개입한 경우는 다른 말로 직접 관찰이라 불러요. 관찰자가 개입한 경우는 직접 관찰인데 직접 관찰 안에는 또 참가자 관찰과 구조적 관찰이라고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56쪽에 보시면 56쪽에 새로 시작하는 단락, 즉 두 번째 단락이 되겠죠. 거기에 보면은 관찰 상황에 개입한 상태에서 대상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직접 관찰법도 있다. 먼저 첫 번째 참가자 관찰법의 경우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구조적 관찰법 나옵니다. 그 교재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참가자 관찰법의 경우 관찰자가 관찰하고 있는 상황에 직접 참가하여 참가자와 관찰자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예컨대 선생님이 교실에서 수업을 하며 학생들이 반응을 관찰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런 경우. 선생님이 그 수업이라는 현장에 참가자로서 하나의 구성원이 되면서 본인이 관찰자가 되어서 학생들의 행동과 관련된 관심 있어 하는 어떤 그런 변인들, 관심 있어 하는 어떤 행동들을 뭐 기록하게 된다. 디스크립션, 묘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직접 관찰자가 개입하는 경우 중에 참가자 관찰법이 되어지고 자, 그다음 관찰 상황에 개입하는 다른 경우로는 두 번째가 되겠죠. 구조적 관찰법을 들 수 있는데 관찰자가 특정 상황이나 사건을 발생시킨 후 참가자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다. 어떤 행동,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특정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자극, 사건, 상황을 일으킨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는 거. 그렇죠? 요거는 금방 말씀드린 그런 직접 관찰 중에 참가자 관찰법하고는 또 다르죠. 참가자 관찰법은 그 상황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그 계속 하나의 그러한 상황 속의 구성원으로서 참가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내가 관찰자가 되는 것이고 지금 구조적 관찰법은 관찰자 개입과 관련된 직접 관찰 중에 바로 관찰자가 특정 상황이나 사건을 발생시킨 후 참가자들의 반응을 관찰한다 해서 여러분 삐아제 아동 발달 관련해서 삐아제라는 사람 이름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삐아제가 사용한 방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 삐아제 뒤에 가서 뭐 다 나올 텐데 삐아제라는 사람은 아이에게 어떤 문제를 내주고 그 어떤 특정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연령별로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연령별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아이들의 그러한 행동상의 어떤 발달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삐아제는 아이에게 문제를 주고 그것을 변형시켜 가며 아이들의 문제 해결 과정을 관찰하였다. 이것이 바로 관찰자가 개입한 경우에 구조적 관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네, 기술 연구 하위 형태로 두 번째 사례 연구입니다. 사례 연구는 개인 혹은 소수의 대상을 집중적으로 기술, 디스크립션, 묘사하는 거, 분석하는 거. 뭐 상담 장면이라 할 수 있겠죠. 상담 장면. 심리학 하면은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심리학 하면 대표격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제 상담과 관련된 심리학 분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례 연구에 해당하는 그러한 연구 방법을 쓴다. 즉 사례 연구를 통해서 상담 심리학은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사례 연구를 통해서 바로 이론과 가설을 반복적으로 검증하고 측정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게 된다. 객관적으로 수집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앞에 내용 제가 연결해서 다시금 얘기해 봤고요. 이 사례 연구는 어떤 경우에 하냐면은 그 개인이 그 대상이 독특하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어떠한 그러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즉 새롭거나 복잡하거나 드문 경우에 사례 연구를 하는 거예요. 특히 임상적 분야를 위해 많이 사용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상 장면, 보통 상담이라 얘기하면은 뭐 여러분처럼 이렇게 건강한 정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 직장 문제, 뭐 이렇게 사람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고 해결하려는 것이 상담 장면이 될 테고 치료라는 입장에서 그리고 임상심리학 얘기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정신질환 예,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임상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임상적 분석이라는 것이 꼭 질병을 가진 그런 사회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장에서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내담자가 갖고 있는 그런 행동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한번 그 사람을 오랫동안 1년이고 2년이고 그죠? 그 사람을 꾸준히 만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새롭고 또는 다 복잡하고 아니면 희귀한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한번 쭉 관심 있어 하는 그러한 금방 얘기했죠. 관심 있어 하는 그 대상을 쭉 관찰해서 한번 자세히 기술해 보겠다. 이것이 사례 연구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사례 연구도 마찬가지 기술 연구로서 그 현상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했으니까 그 얘기를 제가 반복한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조사 연구예요. 조사 연구는 집단이나 사회 구성원 전체의 행동 양식을 분석하는 연구다. 최근에 조사 연구 되게 많았죠. 바로 뭐 선거와 관련해서 사람들의 어떤 호불호서 연령별로도 하고 개인별로도 하고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호불호도 하고 아니면 어떤 그 대상이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집단 사회 구성 집단 그러니까 뭐 당 중심으로도 하고 그죠 뭐 현 정권에 대한 것도 하고 조사 연구했었죠. 그런 것들 그 대표적으로 조사 연구에 해당해요. 그래서 집단 이 경우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관심 그 집단이 되겠죠. 집단이나 사회 구성원이야 그 말일 텐데 대한민국 국민이 어떠한 행동 양식을 갖고 있느냐 즉 선거에 나온 그 각 개인에 대해서 아니면 그분들과 소속되어 있는 당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는 뭐 생각하느냐 행동하느냐 그런 것들 분석하는 게 조사 연구의 대표적인 형태예요. 즉 질문지를 사용하죠. 요즘 뭐 이렇게 이 페이퍼 종이로 된 질문지가 아니고 SNS를 통해서 그렇게 질문하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질문지도 아니다. 뭐 실제적인 그 매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질문지를 통해서든 뭐 전화를 통해서든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든 그런 식으로 조사 연구한다. 그 면접법 실제 만나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질문지 면접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아니면 요즘처럼 SNS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때 여러분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번에 조사 연구 결과 뭐 어떻답니다 쭉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끝에 가서 그죠? 이것은 뭐 몇 세부터 몇 세를 대상으로 어느 지역에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죠.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거와 관련된 거라면은 어떤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20대 서울에 사는 20대를 대상으로 여러분 같은 20대를 대상으로 설문지 면접 또는 뭐 금방 말씀드린 다른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의견 호불호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어디에다가 대한민국 전체 우리 지금 인구가 5천만인가요? 6천만인가요? 하여튼 뭐 5, 6천만 되는 대한민국 전체의 의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타당성이 없겠죠. 무리가 되겠죠. 그거는 서울에서 하는 그것도 20대 젊은 사람들 생각이지 어떻게 그게 내 생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표본하고 묘집단이 다른 거죠. 좀 전에 표본은 서울에 사는 20대를 대상으로 표본을 삼아서 조사 연구해서 그 결과를 어디에다가 5, 6천만 되는 대한민국 전체 연령 사람에다가 적용하게 되면은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표본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선거 같은 경우 관련해서 그렇게 표본을 구한다면은 두루두루 각 지역에 두루두루 연령대에서 그렇게 표본을 제가 샘플 표집을 해야지만이 전체 국민에게다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사는 이 지역의 어떤 행정 결정과 관련해서 조사 연구를 한다면은 제가 사는 이 구를 벗어나서 뭐 다른 구에 가서 산다든지 경상도나 제주도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모집단은 저희 구에 사는 인원이 인구가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가 모집단이 된다면은 바로 우리 구 안에서 연령별로 그렇게 저 표본을 삼으면 되겠죠. 그래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요. 바로 그런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해서 바로 무선 표집을 해야 된다. 이것을 랜덤 샘플링 또는 랜덤 샘플링이라는데 교재에는 무선 표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무선 표집이라고 굳이 쓴 것은 무선 표집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표본은 바로 무선 표본 랜덤 샘플이 되는 거예요. 교재 59쪽에 보시면 그런 용어가 어디 나오는지 지금 좀 소개하는 겁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전집 population 해놨는데 이것이 모집단 혹은 전집이라 불러요. 그리고 선택된 참가자들 표본 샘플이라고 그러고 그런 표본을 구하는 그런 과정을 표집 샘플링이라 해요. 뭐 제가 설명했으니까 이거 뭐 굳이 안 읽어보고 제가 설명이 혹시 부족하다면 교재 58쪽에 마지막 단락 먼저 표본이다 하는 그 부분부터 지금 59쪽에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까지 읽으면 금방 얘기한 묘집단 또는 전지 그리고 표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표본이 결국 대표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 다음 단락 59쪽에 보시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무선 표본에서 랜덤 샘플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표본이란 것이 책에 있으니까 이런 무선 표본 즉 모집단을 대표하는 무선 표본을 구하려면은 무선 표집 랜덤 샘플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무선 표집 랜덤 샘플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집단이 대한민국 전체 사람이 어떠한 행동 양식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를 내가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나의 연구에 있어서 내 조사 연구에 있어서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본을 구하는데 서울 사람에만 국한해서 그것도 20대에만 국한해서 거기서 구해진 결과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 전체에다 적용시키면은 표본의 대표성이 없는 거죠. 즉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조사한 연구를 가지고 모집단에 적용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뭐 현실적 경제적 같은 말인가요?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 전체에는 뭐 하여튼 갓 태어난 갓난쟁이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제 뭐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속속들이 제가 다 그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은 표본은 필요 없겠죠. 근데 제가 그것 하다가 세월 다 하고 인생 다 끝날 거예요. 그죠? 그거 다 연구하고 나면은 벌써 한 5년, 10년 걸리고 나면은 내가 조사해서 얻은 결과는 벌써 5년, 10년 전 과거의 자료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고 그렇게 내가 모집단 전체를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집단 전체를 연구하지 못할 때 표본을 구하는데
그 표본이 대표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표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선 표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국민 전체 인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변인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각 지역들마다 그렇죠? 각 연령대마다 골고루 뽑힐 확률이 높게끔 랜덤 샘플링을 해야 된다.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뭐 주민등록 번호가 쭉 있을 텐데 그죠? 거기에 따라 뭐 몇째 자릿수, 몇째 자릿수에 뭐 홀수, 짝수 이런 식으로 제가 옮는다든지 예. 우리 흔히 뭐 상자에다가 그렇게 뭐 로또 같은 데서 그렇게 합니까? 상자에다가 번호표를 넣어놓고 그죠? 손을 넣고는 보지 않고 휘저어서 이렇게 뽑아서 그 번호에 해당하는 뭘 선택한다든지 결정하는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무선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예 여기서 랜덤이란 것은 무작위적으로 무선적으로 그렇게 표식을 하게 되면은 그죠? 그것이 모집단에 대해서 그 표집을 통해서 이루어진 표본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에 적용하기에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무선 표집을 통해서 대표성을 상실하는 대표성의 결함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예들이 있는데 여기서 편파적 표본과 반정 편중이라는 것을 교재에서 두 가지 소개합니다. 이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표본의 대표성을 위해서는 무선 표집 말고도 또 다른 절차들이 있는데 교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해서 무선 표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표본이 무슨 표본이 돼야 된다. 그리고 편파적 표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응 편중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소개하려고 지금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편파적 표본을 보면은 편파적 표본을 관련해서 보려면은 제가 조금 전에 뭐 말씀드린 좀 교재 없는 예를 제가 나름 말씀드렸는데 교재도 뭐 대동소이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서울에 사는 20대 그것도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연구 결과를 대한민국 인구 전체에다가 적용한다. 이건 바로 편파적 표본이 일어난 거죠. 편파적 표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표본의 대표성을 잃어서 그 조사 연구를 모집단에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알게 모르게 그런 실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파적 표본을 구해서 그러한 여론조사 또는 조사의 결과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근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죠. 뭐 계속 시비하고 뭐 법적인 그런 규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편파적 표본과 관련해서 59쪽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표본의 대표성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편파적 표본, 바이어스드 샘플이다. 편파적 표본은 표본의 특징이 연구 대상이 되는 모집단의 특징과 체계적으로 다른 경우를 말한다. 가령 위에서 설명한 여름 휴가지, 교재에서는 여름 휴가지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를 한 거예요. 어디가 이제 여름 휴가지로 좋은지 이런 것들 이제 조사해 봤는데 여름 휴가지에 관한 선호도에 의해서 표본의 절반 이상을 강원도 거주자로 선택했다면 그 표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모집단의 특징을 대표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 과정의 후보 지지도에 대한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만약 해당 지역의 남성 유권자와 여성 유권자의 비율이 30%와 70%인데도 불구하고 남녀 비율이 동일한 표본을 선택한다면 이 경우 역시 모집단의 특징을 대표한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식의 편파적 표본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제가 아까 교진업종 그런 얘기 말씀드렸고 자 반응 편중은 뭐냐면은 반응 편중을 교재에 있는 것과 얘기를 하자면은 교재에 보면은 미국 여성을 대상으로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그러한 조사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 그 60쪽에 보시면 첫 번째 줄 발표한 결과는 당시 대중들을 놀라게 했는데 결과의 일부를 발췌해 보면 결혼한 지 5년 이상 된 여성의 70%가 외도를 했고 결혼한 여성의 87%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더 가깝다고 느끼고 여성의 98%가 현재 애인 혹은 배우자의 관계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그 표본을 구했냐면은
특정한 여성 잡지를 구독하는 사람, 그리고 그 구독자 중에서도 이 설문지에 대해서 답을 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그렇게 구했던 거예요. 뭐 여성 잡지를 보는 사람들, 뭐 어떤 여성 잡지는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뭐 여성 잡지 중에서도 종류가 많겠지만, 뭐랄까 좀 이걸 진보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죠? 진보라는 개념 제가 잘못 사용하면 곤란하니까 이건 진보라 얘기한 그렇고, 어쨌든 그런 특정한 그룹의 여성들이 찾는 그런 여성 잡지 구독자를 대상으로, 그 중에서도 어떤 설문지를 하거나 뭐 이렇게 SNS를 통하든 어떤 식으로 면접을 하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반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바로 반응 평중이 일어났던데, 그 결과를 가지고 미국 여성들이 남성들의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어떤 행동 특징으로 이렇게 모집단에다가 적용해버린 거예요. 즉 표본의 대표성이 없이 반응 편중이 일어난 거죠. 자, 59쪽의 마지막 세 번째 줄 보시면 1987년 하이트가 발표한 하이트 보고서는 표본 선택 및 반응 평준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보인다. 이에는 지금 표본 선택에 있어서 편파적 표본도 일어났고 반응 평준도 일어나는 것이 다 복합된 거예요. 표본 선택이 어떻게 편파적으로 일어났죠? 특정한 잡지를 본다는 그런 구독자, 그리고 그에 대해서도 지금 어, 응답, 응답을 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 그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1987년 하이트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표본 선택 및 반응 평준과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바로 편파적 표본과 반응 편중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성연구자인 하이트는 1980년대 중반 10만 명의 미국 여성에게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그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타임지 등에 발표한 결과는 당시 대중들을 놀라게 했다 해서 아까 읽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60쪽에 새로 시작하는 단락 보시면 하이트 보고서의 경우 제작 과정에서 표본 선택 및 반응 편중과 관련하여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 첫 번째 표본 선택의 오류, 즉 편파적 표본의 오류로는 하이트는 조사 대상자를 여성 잡지 구독자 명단에서 선정했다라는 것이 했다. 연구의 모집단은 미국 여성 전체였으나 표본은 여성 잡지 구독자 중에 선택했기 때문에 하이트의 표본은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에 하이트 연구가 대표성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미 연구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하이트 연구가 대표성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모집단을 미국 여성 전체로 하지 말고, 그죠? 바로 그 여성 잡지를 구독하는 구독자를 모집단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표본은 대표성이 있죠. 그런데 이 표본의 대표성이 없는 미국 여성 전체로 삼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뭐 이미 연구를 이렇게 편파적 표본을 하지 않던가 이렇게 했다면은 모집단을 미국 여성 전체를 하지 말고 특정 여성 잡지 구독자를 모집단으로 삼으면 문제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반응 편중인데, 여기서는 뭐 이게 87년도에 있었던 일이라 여기서는 설문지, 질문지를 발송했는데 이 설문지, 질문지를 받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답하나요? 그걸 일일이 답한 다음에 뭐 그 당시에는 우편으로 했겠죠. 우표를 붙인 다음에 우체국이나 우체통에 넣나요? 그 정도로 적극적이라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죠? 이러한 질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답하고 편지 붙여서 우체국에 우체통에 넣지 않는 사람과는 분명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의 행동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반응 편중으로 조사에 대한 응답률이 단지 4.5% 그쳤다는 점이다. 설문지 100장 보냈는데 그중에 네다섯 사람만 답장을 줬다는 거예요. 그 네다섯 사람 준 답장 그걸 가지고 그런 여성 잡지 구독자의 의견으로 또 그걸 가지고 미국 여성 전체로 그렇게 확장시키기엔 곤란하죠. 비슷한 시기에 수행된 유사 보고서의 결과는 하이트의 보고서와는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이제 일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신뢰도와 타당도 얘기입니다. 자, 신뢰도 타당도 이 부분은 측정과 관련된 거예요. 아까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내가 연구하려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중에
바로 이 신뢰도 타당도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아까 스트롱한 사이언스라 부를 수 있는 물리학, 화학 이런 것들은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그것을 측정할 때 이런 신뢰도 타당도를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바로 마음이다, 자유의지다, 뭐 자아다, 자기 효능감이다, 용기다, 사랑이다, 믿음이다. 하여튼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 언어로 표현하는 것 중에 나 김시현, 책, 컴퓨터, 책상 이런 것들은 그 언어에 해당하는 실제 대상들이 있죠. 이거를 진리성이 있다. 또는 상대적으로 진리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한 거. 트루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에 해당하는 어떤 물리적 대상이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물리적 대상이 있습니까? 자유의지에 대한 물리 대상이 있습니까? 없죠. 이건 다 우리가 사회적 약속으로서 만들어낸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것이 언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즉 그러한 것들이 마음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마음이라 부르는 언어에 해당하는 그러한 현상의 내용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지금 과학적으로 다루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꿔야 돼요. 그럴 때 이 신뢰도 타당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스트롱한 사이언스에서는 심리학이 과학이라 하면은 그 과학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라면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심리학이 참 흥미로운 학문이긴 하지만 심리학은 과학이다 할 때 이 과학이라는 연구 방법을 확보하는 게 그만큼 쉽지 않아서 어려워요. 그래서 행동주의는 심리학은 과학이다 했을 때 그 과학적인 전제를 조건을 만족시키려면은 ROT 법칙을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함에 있어서 마음, 자유의지, 사랑, 믿음, 기대, 예측, 소망, 뭐 자아, 용기, 자기 효능감, 자율, 통제력 이런 것들 다 뭐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 결국은 그에 해당하는 우리의 행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즉 유기체가 하는 어떤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 분명히 그렇다면은 그 현상을 죠?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꿔서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하자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우리가 이렇게 얽매였다 할까요? 그 이름이 뭔가 실체하는 것처럼 이런 대상들처럼 물리적 대상이나 물리적 사건들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주의가 바로 ROT 법칙에서 그죠? 어쨌든 용기가 됐든 자아가 됐든 나에게서 일어난 현상에 대한 이름 붙인 것인데 바로 그러한 이름에 대한 현상이 일어날 때 나에게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측정 가능하게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다루고 그걸 가지고 인간에 대한 가설과 이론을 반복적으로 검증하고 반증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심리학은 과학이 된다 해서 행동주의가 그런 것들 주장하는 거. 그 행동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심리학적 접근들은 상대적으로 비과학적 요소가 많을 수 있죠. 즉 달리하면 지금 얘기하려는 신뢰도 타당도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로 이끌어낸 결론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신뢰도 타당도 이 부분은 사실 오늘 하는 내용 제일 마지막에 둬야 할 거예요. 이 8번째 슬라이드는 이게 제가 정리한 거예요. 교재는 이런 내용 없어요. 없고 이제 7번째까지가 교재 내용인데 한 7번째, 8번째 사이에 둬야 될 거예요. 이거 뭐 측정 도구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측정 도구는 지금 기술 연구가 되었던 기술 연구에서도 우리가 아까 좀 제일 마지막에 봤던 조사 연구 같은 경우도 질문지 이런 것들이 측정 도구죠. 질문하는 게. 질문에서 뭐 1번부터 5번 중에 고르세요. 뭐 가장 아니다, 가장 그렇다. 아니면 뭐 OX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질문지가 주어지면 이것도 하나의 측정 도구예요. 아니면 뭐 혈압을 잰다든지 호르몬 농도를 잰다든지 뭐 근육의 어떤 긴장도를 잰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측정 대상이 되어지고 그걸 재는 것도 측정 도구가 될 거예요. 자, 기술 연구에서도 당연히
측정을 통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묘사하게 됩니다. 디스크립션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금까지 봤던 기술 연구에 해당하고 뒤에서 보게 될 실험 연구에서도 당연히 해당하는 얘기예요. 이 측정 도구 관련된 신뢰도 타당도는. 왜? 과학은 알로티 법칙, 즉 그 중에 하나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뒤에 내용에도 해당하는데 2장을 쓰신 분이 중간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도 타당도가 이 앞의 내용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과학 얘기를 다시금 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교재와는 체계가 다르게 하기보다는 교재와는 동일하게 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는 연구 방법 중에 지금 측정과 관련된 거예요. 자, 측정 도구가 신뢰로냐 타당하냐는 거. 교재는 타당도가 먼저 나왔는데 뭐 관계없겠죠. 또 제목은 신뢰도가 먼저 나왔는데 관계없겠죠. 자, 타당도라는 것은 측정 도구의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 제가 여러분의 키를 재는데 저울을 갖고 왔어요. 뭐 속된 말로 저게 미쳤나 싶으죠. 왜? 타당하지 않죠. 정확하지 않죠. 우리 교재 보시면 61쪽에 타당도 밑에 정확도 해서 accuracy라 써놨어요. 자, 근데 여러분의 몸무게를 재기 위해서 제가 저울을 갖고 왔어요. 타당해요. 근데 이놈의 저울이 제가 올라가면은 60, 또 다시 올라가면 75, 또 다시 올라가면 55, 또 올라가면 100. 뭐요? 올라갈 때마다 값이 들쑥날쑥 지 마음대로예요.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저울을 고장났다겠죠. 말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값이 50이 정말인지 60이 정말인지 100이 정말인지 알 수가 없다면 신뢰도요. 이 신뢰도는 다른 말로 우리 교재에 보시면 62쪽에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일관되냐는 거. 자, 이게 측정과 관련됐는데 자, 우리도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우리 비대면을 보지만 어쨌든 우리도 관찰하죠. 그것이 얼마만큼 객관적이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의심스럽지만 나름대로 관찰을 해요. 한데 자, 제가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기에 지금 관찰하고 있죠. 수업에 참여하면서 이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자, 하는데 보기에 저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교재 내용하고도 영 다르게 얘기를 하고 다른 심리학과 관련된 어떤 책이나 어떤 이런 그 다른 미디어나 보더라도 그거하고 다르게 얘기한다. 아, 저 엉터리 같다. 뭐요? 저는 심리학 수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타당성이 없어요. 엉터리란 얘기죠. 자,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도 얘기하고 교재 내용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 전달하는 내용이나 저희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요. 어떤 데는 행동주의가 좋다 했다. 어떤 데는 현상주의가 좋다 했다가 어떤 데는 현상주의가 가장 과학적이라 했다. 어떤 데는 행동주의가 가장 비과학적이라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도 연락도 없이 그 휴강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1시 반쯤 돼서 그죠?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쪽지 보내서 야 수업한다 빨리 모여라 했다가 또 어떤 날은 또 수요일 날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시험도 중간 시험 본다 했다가 안 본다 했다가 이러면 믿을 수 있겠어요? 정신없겠죠. 아까 저울에 올라갔을 때 그 값이 지멋대로 나는 것처럼 그 바로 신뢰도요. 저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더라도 그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고 믿을 만한지 이것들을 의심하겠죠. 바로 측정 도구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신뢰와 타당도요. 여러분이 수업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타당한가? 저는 수업하는 사람으로서 타당한가? 그리고 여러분이 수업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수업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서로 신뢰로 올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신뢰도 타당도요. 측정 도구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여러분 우리 수업뿐입니까? 여러분이 사귀는 친구,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 앞으로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성과의 관계, 앞으로 더 나아가서 배우자의 관계, 타당도 신뢰도죠. 타당도와 신뢰도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과 그죠? 배우자도 되고 자식도 낳고 하는 거고 신뢰도 타당도가 없다면은 아이고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발 요즘 신발 바꾸신다는 얘기 하나요? 어쨌든 그만 만나든지 아니면 같이 살다가도 잘 가라 하든지 뭐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신뢰도 타당도. 뭐 여기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는 뭐 더 객관적으로 그렇게 신뢰도 타당도가 있게끔 해야 되겠죠. 과학적인 방법에서는. 자,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를 여기서는 관역으로 표시했어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관역 중간에 이렇게 또 푸른색 점이 있는데 그건 지금 여기서
가장 중앙을 나타내서 파란색을 해놓은 것이지 지금 얘기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색깔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 파란색을 지우고 이렇게 다시 그림을 교정해서 수정해서 올려놨어. 그래서 교재에 있는 중간에 있는 파란색은 그거는 무시하세요. 자, 이쪽은 타당도가 높은 쪽이에요. 이쪽은 타당도가 낮은 쪽이에요. 활을 쏘거나 총을 쏘는데 일정하게 정확하게 중앙을 맞추느냐, 정확하게 가장자리를 맞추느냐. 이것이 물론 이런 관역을 쏠 때, 총을 쏘거나 활을 쏠 때 가장자리를 맞추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기서는 뭐 그런 없겠지만 여기서는 정확성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딱 중앙에 해당하는 부분을 맞추느냐, 정확하게 가장자리 맞추느냐. 어쨌든 가장자리 맞췄지만 정확하게 가장자리 맞추죠. 타당도가 높은 거예요. 이쪽에는 어때요? 이건 뭐 그죠? 뭐 일정의 가장자리도 아니고 중앙도 아니고 치우쳐 있죠. 이건 또 더군다나 그죠? 흩어져서 이렇게 돼 있죠. 이 경우는 타당도가 낮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남학생 계십니까? 남학생 혹시 군대 갔다 온 사람 있습니까? 0점 사격을 해보면 되는데 그 0점 사격이 이게 타당도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 갔다 온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0점 사격 얘기는 하지 말죠. 자, 그리고 신뢰도는 이쪽이 신뢰도가 높아요. 이쪽이 신뢰도가 낮아요. 신뢰도 뭐야? 아까 일관성이라 했죠. 일관되게 중앙을 맞추고 있어. 벗어났지만 타당도는 벗어났지만 일관되게 모여 있어. 이 경우에는 흩어져 있죠. 아까 저울로 얘기하자면은 그죠? 제가 몸무게가 70인데 이놈의 저울은 30이 나와요. 30kg 같으면 그 초등학생도 30kg 정도 되나요? 근데 30이 나와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이건 타당성이 없죠. 그런데 올라갈 때마다 그래도 꼬박꼬박 30이 나와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신뢰도 높지만 타당도는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기서는 관역을 가지고 타당도 신뢰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연구방법에 있어서 그러한 측정 도구들이 질문지가 되었던 아까 제가 얘기한 여러분한테 더 와닿을 텐데 바이탈을 된 재는 그러한 측정 도구가 되었던 그 다 뭐 이렇게 신뢰도 타당도가 있어야지만이 그걸 통해서 갓을 검증을 하고 이론을 또 테스트를 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그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앞으로 10년 후에 20년에 또 해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갓을 이론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과학적인 방법. 달리하면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이에요. 자, 내가 이거 뭐 연구 방법, 과학적으로 연구할 일 있어? 뭐 내 심리학 전공도 안 할 건데. 아니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여러분의 행동이나 그죠? 여러분과 만나는 인간관계나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바로 내가 얼마만큼 그렇게 타당하고 신뢰롭게 생각하는 힘을 갖고 있느냐 그 사고력을 키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보니까 리베스 실현처럼 자유의지 이런 것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천동설 아니더라는 거예요. 창조론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력이 없으면 이런 훈련이 없으면 천동설 하늘이 도는 것처럼 보이죠. 창조론 창조한 것처럼 보여요. 그늘 보면 다 창조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그냥 생긴 것처럼 보이겠어. 이런 사고력이 없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자, 천동설, 지동설 나와서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지구 입장에서 본다면은 천동설이 맞아요. 근데 태양 입장에서 보면은 지동설이 맞죠. 견해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그게 또 다를 수 있는데 태양 지구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이론을 세우자면은 그죠? 지동설이 맞겠죠.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 좀 더 거시적으로 아까 comprehensive understanding 포괄적인 이해를 하지 않느냐 아니면 좁게 하느냐 주관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신뢰도 타당도뿐만 아니라 바로 과학적인 사고력이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넓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전문성이 세워져야지만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하든 아니면
또 현장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있던 것이 올바른 사고력과 이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아까 얘기한 샘문바가가 되는 거야. 지 하는 일만 알았지 그 일이 자기의 인생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샘문바가가 돼요. 그럼 그 다분히 그죠 주관적이죠. 그 자기 전공에 주관적인 사람들만 모여서 서로 전체적인 어떤 보편적 결론을 끌어낸다고 토론을 한다 해봐요. 토론이 되겠어요? 다 자기 옳다고 말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학적인 사고 훈련과 관련된 걸 배우는 거 여기서 이제 심리학과 관련해서 구체적 얘기를 하지만 그 밑에 깔린 큰 의의가 자 연구 과목 중에 그다음에 상관연구입니다. 변인들과의 관계예요.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야. 뭐 같은 말 반복해놨는데 교재 타이틀 그대로 따온 건데 변인들과의 관계할 때 이 관계는 무슨 관계겠어요? 상관관계겠죠. 상관연구니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변인들과의 관계하면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거. 자, 발의 크기와 키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상관이 있겠죠. 직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이 실제로 재본다면은 당연히 상관이 있을 거예요. 당장에 뭐 재볼 것 없이 여러분한테 다 여러분 키랑 발 뭐 정확하게 몇 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들 알고 있죠. 그거 제가 지금 쭉 여러분 채팅창에 올리세요 한 다음에 제가 쭉 기록해서 당장에 이거 뭡니까 이 상관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에다 집어넣으면 상관관계 나올 거예요. 그게 상관관계예요. 하지만 발이 크기 때문에 키가 크다. 키가 크기 때문에 발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요즘 뭐 애들 키 크는 약 뭐 하여간 키 크는 것 관련해서 성인이고 뭐 애들이고 할 것 없이 그러한 뭐 먹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뭐 막 광고 많이 하는데 키를 키우기 위해서 발을 크게 하면은 키가 커지나요? 만약에 발과 키 사이의 그 크기가 상관관계가 아니라 어느 하나가 원인이고 어느 하나가 결과라면은 키 크게 하려면 발만 크게 하면 되나요? 발을 크게 하려면 키만 크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이 발과 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알려면은 바로 실험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상관연구는 단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변인. 이 경우의 변인은 뭐예요? 발의 크기와 키가 변인이에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뭐 요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변인이란 말이 이제 테크니컬하게 더 전문적인 용어인데 바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발의 크기라는 변인과 키의 크기라는 변인을 다 조사한 다음에 그걸 둘 사이에 상관관계를 내보는 게 바로 상관연구예요. 하지만 이 상관연구를 통해서는 무엇이 원인인지 결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재에 보면 선풍기가 많이 팔린 것하고 그 뭐 판매량 조사해 보면 당장 알겠죠. 뭐 당장에 그 선풍기 파는 그 회사에다가 공장에다가 물어보면은 그 뭐 그 사람들 매달 매주 매일 아마 그걸 그 기록으로 남길 거예요. 그거 구하고 그리고 범죄율 뭐 어디 가면 그런 걸 구할 수 있나요? 뭐 제가 경찰서를 가본 적이 없는데 근데 경찰서나 그 범죄와 관련된 그런 데가 데이터가 있죠. 그것들 간에 상관을 구하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재에 보면은 상관이 있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 있어. 그러면 선풍기를 많이 팔면은 범죄가 높아지나요? 범죄를 많이 저지르면 선풍기가 많이 팔리나요? 만약 이 둘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면 선풍기 회사는 선풍기 만들어서 선풍기 광고를 할 것이 아니라 선풍기를 만들면서 뭐요? 범죄를 많이 저지르게 하면 돼요. 근데 이 둘 사이는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힘들죠. 정말 인과관계 있는지 알려면 실험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상관 연구는 단지 그 변인, 선풍기의 판매량이라는 변인, 그리고 범죄율이라는 변인 그 사이를 뭐 관찰해서 단지 묘사, 디스크립션 하는 거예요. 둘 사이 관계만을, 상관관계만을. 그런데 인과관계를 알고 싶다면 실험 연구를 해야 돼요. 아까 과학은 뭐라 그랬죠? 소위 자연과학, 심리학도 과학이 돼야 된다. 자연과학이 돼야 된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다 했기 때문에 바로 실험 연구를 해야지만이 과학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서 봤던 관찰 연구, 조사 연구, 사례 연구는 아무 쪽에도 쓸모없네. 그거 뭐 하면 안 되겠네. 심리학이 과학이라는데 그거 왜 해? 바로 관찰 연구, 사례 연구, 상관 연구를 통해서 바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변인들을 인과관계로 다룰 수 있는
실험 연구에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대뜸 처음부터 내가 어떤 관심 있어 하는 변인들을 가지고 인과성을 밝혀내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야 하는 변인이 정말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변인들, 다른 요인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려면은 바로 관찰 연구, 사례 연구, 조사 연구, 상관 연구를 통해서 이것들이 정말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들이구나 밝혀진다면은 요것들 사이에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결과일까? 라고 알고 싶다면 실험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연구는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실험 연구의 기본 논리, 기본 논리에서 실험 연구의 기본 논리는 교재에 66쪽에 이제 기본 논리라고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실험 연구 기본 논리, 독립 변인, 다른 변인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가정한 변인, 종속 변인, 독립 변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측한 변인. 교재에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두 변인 사이에 A라는 변인이 원인이다 하면 그것을 독립 변인이라고 가정하고, B라는 변인이 결과다라고 여겨진다면 그걸 종속 변인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험 연구를 해보니까 정말 A라는 변인이 원인이었고 B라는 변인이 결과였다면 A라는 변인은 독립 변인, B라는 변인 종속 변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두통약을 하나 개발했어요. 교재 나온 대로. 아니면 에너지 드링크를, 두통약 하죠. 교재 나온 대로. 두통약을 하나 개발했어. 이것이 정말 두통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때 두통약, 즉 두통약에 포함된 그 주된 성분이겠죠. 뭐 성분까지는 하지 말고 두통약 또는 더 엄격한다면 두통약에 포함된 주된 성분일 텐데, 그것이 바로 독립변인. 그걸 먹었더니만 두통이 해소돼. 어떻게 두통이 해소됐다는 거 알죠? 1시간 동안 아프던 것이 먹은 지 1분 만에 낫는 경우도 있나요? 어쨌든 1분 만에 두통이 없어졌어. 아니면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더니만 지금은 아까에 비하면은 살 것 같아. 약간 그냥 뭐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정도야.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즉 두통의 지속 시간과 두통의 강도를 측정한다면은 이건 뭐예요? 결과 종속변이에 해당하는 거. 저는 두통이 낫느냐 안 낫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두통약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두 개가 내가 관심 있어 한 변이네요. 그런데 이 두통약이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두통이 낫느냐 안 낫느냐 하는 것이 결과라고 저는 예측하고, 그때 두통약은 독립변이, 그리고 두통의 치료, 구체적으로 어느 만큼 두통이 오래 가느냐 아니면 두통의 그 통증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종속변이로, 이렇게 제가 가정하고 이제 실험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 우리 한 100명쯤 되니까 50명 50명 나눠요. 그래서 50명한테는 두통약 먹이고 나머지 50명한테는 두통약 먹이지 않고 두통이 없어지는지 살펴본다면은 두통약을 먹은 집단은 실험 집단, 두통약을 먹지 않은 집단은 통제 집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여러분이 다 두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일부러 두통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제가 에너지 드링크제를 하나 개발했어요. 이걸 먹으면은 힘이 불끈불끈 솟아요.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는 독립변인. 그래서 그것이 정말 활력을 증강시킨다, 기운을 나게 한다는 것이 종속변이에요. 그래서 기운을 나게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측정할까 하다가 여러분한테 100m 달리기를 시켜봤었어요. 그래서 달리는 이 속도가 얼마만큼 빨라지느냐를 제가 그 힘이 났다 안 났다, 에너지가 더 보충되었다 안 되었다라는 것을 종속 변이로 삼고 에너지 드링크를 독립 변이로 삼았어. 그래서 여러분 100명 중에 50명을 나눠서 50명한테는 에너지 드링크 먹고 달리고 50명한테는 그냥 달리겠어. 그 다음에 이 50명에서 구한 100m 달리기 기록을 다 구한 다음에 평균을 재보니까 에너지 드링크를 먹은 50명이 에너지 드링크를 먹지 않고 달린 50명보다 훨씬 더 빨리 뛰었어요. 바로 에너지 드링크를 먹은 집단은 실험 집단, 에너지 드링크를 먹지 않은 집단은 통제 집단. 이 결과를 가지고 바로 내가 만든 에너지 드링크제, 즉 독립변인이 바로
기운을 나게 한다라는 것의 구체적인 한 측정 가능한 변인으로서 즉 종속 변이에 해당하는 달리기를 빠르게 했구나라고 결론 내리고 이 에너지 드링크제는 활력을 나게 합니다라고 제가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참가인은 몇 명 해가지고 어디에서 시행했다 해서 광고를 꽝꽝꽝꽝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제가 사 먹어라 이렇게 광고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바로 실험 연구를 통해서 에너지 드링크제와 바로 활력이 난다라고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그것에 대한 측정 가능한 형태로 조작적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100m 달리기 기록이라는 그러한 것을 결과로 즉 종속 변이를 삼아서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를 밝히는 것이 실험 연구고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독립 변인과 관련된 그런 처치를 즉 드링크제를 마신 집단은 실험 집단, 마시지 않은 집단 통제 집단. 이 통제 집단 왜 있죠? 바로 실험 집단과 비교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이렇게 시행하는 것을 실험 연구고 실험 연구의 기본적인 논리와 관련된 것. 자, 무슨 할당과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해야겠습니다.